이강민의 잡지사 11월호 9번째 페이지. 학교를 벗어나 방송계 출판계까지 넘나드는 철새 교육인 초교육을 녹여줄 동물 이야기 들고 오신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안주현 선생님이 뭐 교단에 서시고 네. 방송 출연하는 건 많이들 아시지만 이렇게 책을 쓰신다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주경야독. 주경야독. 하면서 책을 직접 쓰기도 하시는데요. 이게 저한테도 선물로 이게 첫 만남 때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올해 나온 책이죠? 네, 올해 그렇죠. 여름에 나온 책입니다. 생명의 언어들이라는 아주 명저입니다. 명저. 예, 이 책을 저는 그 강원도 화천에 주신 책을 한국수달연구센터 주차장에서 읽었어요. 오. 너무 잘 읽혔습니다. 오. 재밌게. 고향을 찾아가신 거였나요? 수달, 그렇죠. 수달과 한 마음이 돼서 어. 동물 이야기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책인지 한번 앞광고 한번 하시죠. 또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목이 생명의 언어들이잖아요. 사실 이제 지구상에 생명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듯이 생명체들도 각자의 나름의 이제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뭐 과학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이 또 연구자들이 그 다른 생명체의 언어들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잘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지구에 잘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세상에 있을 테지만 그중에 좀 재미있고 귀엽고 맞아요. 좀 이왕이면 흔하게 알려지지 않은 기발하고. 것들을 찾아서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글을 좀 보셔서 알겠지만 좀 말하듯이 친절하게. 말하듯이 계속 제가 소리내서 읽으면서 썼거든요. 소리내서 계속 말 떠들면서 그런 느낌. 그래서 맞아. 그게 이제 좀 특징적이라 아마 좀 부담스럽지 않게 좀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술술 읽힙니다. 술술. 감사하게도 출판사에서 이 책 10권을 저희 구독자 선물로 이벤트용으로 제공을 해주셔서 이 책을 직접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또 어필을 해주시면 저희 10분을 추첨해서 생명의 언어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날이 정말 부쩍 추워졌는데요.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어떤 겨울나기 꿀팁 같은 거 초파 모자 쓰기 말고 있으신가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겨울이면 귀마개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귀마개를 하고 다니세요? 이상하게 겨울이 되면 저는 귀랑 코가 먼저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위를 감지하는 센서들이 아마 귀와 코에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귀마개를 끼면 생각보다 따뜻하다. 이런 지혜를 얻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지난 시간에는 동물들의 겨우나기 방법, 이제 겨울잠 편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밤새 날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친구들이죠. 철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철새는 정확히 뭐 어떤 새를 가리키는 걸까요, 선생님?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도 사실 많이 쓰잖아요. 이제 철새처럼 이동한다 이런 표현 쓰듯이 한 장소에서 이제 생애를 모두 보내지 않고 1년의 특정 시기에는 뭐 A라는 장소에서 다른 시기에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가 이렇게 이제 이동해서 이제 살아가는 새들을 우리가 흔히 철새라고 하는데 굳이 또 용어를 쓰자면 이제 번식지와 활동지를 구분해서 살아가는 새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번식지와 활동지라고 하는구나. 네. 어쨌든 이제 떠돌아다니는 새들 이렇게 이제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철새 이동이 오래전부터 아주 신비의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철새가 이렇게 때맞춰 이동을 한다는 사실은 언제부터 알려진 걸까요? 사실은 옛날에도 눈에 이제 새들은 많이 관찰이 됐을 거잖아요. 네. 야생에서 막 주변에 새들이 있구나 이러는데 보이던 새들이 어느 날 보이지 않고 어디 갔나 했는데 다음 해에 다시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이 옛날에는 더 자연을 많이 관찰했었기 때문에 더 많이 관찰이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봤겠죠.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동안에 얘네는 어디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갔다 오는 애들이 제가 작년에 봤던 애인지 아닌지도 좀 알 헷갈릴 수도 것 없죠. 같고.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사실 뭐라고 생각했냐면 기록들을 보면 새들이 달에 갔다 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네. 했어요?
지구에서 이제 지내다가 달에 갔다 오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경우도 있었고, 네. 아니면은 이제 큰 새들의 등에 작은 새가 타고 이렇게 이제 겨울을 나는 거다. 이렇게 상상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과학의 영역에서 이거를 좀 진짜로 얘네가 어디로 가는 건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연구들이 시작이 됐는데, 많이 이제 아시는 방식이 이제 발목에, 그렇죠? 다리에 어떤 고리로 뭔가를 매달아서 표식. 네, 표식을 남겨서 내가 봤던 그 새가 내년에도 오는 게 맞는지 이런 거를 구분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 기술들이 점차 발달하다 보니 요즘에는 이제 GPS를 달아서 그렇죠? 이동 경로를 아예 따라가면서 추적할 수 있고, 그러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돌아온 새들이 그 새인지 아니면 뭐 같은 종이지만 다른 새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됐고요. 이제는 놀랍게도 사람들 왜 스포츠 할 때 기록 재듯이 예. 새들도 얘가 대체 어디까지 어느 정도 거리까지 멀리 날아갔다 온 거지? 이런 것도 그래서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네. 오, 신기하네. 철새들이 철마다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역시 이게 또 저희가 이제 겨울잠에서 또 이제 한창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살기 위한, 그죠? 조건을 찾아가는 걸 텐데요. 살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먹이죠. 그렇죠. 먹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 먹이도 결국 생물이기 때문에 뭐랑 관련될 거냐면 뭐 기후랑도 연관이 될 거고요. 먹이들이 또 살 수 있는 환경이어야 그쵸. 되니까. 이제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결국은 이동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기온.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새들이 보통 계절적으로 관찰이 되잖아요. 몇 월에 관찰되는 새, 뭐 봄에 특히 많이 보이는 새, 뭐 겨울에 많이 보이는 새, 이런 식으로 이제 철 따라 나타나는 특징이 결국 먹이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얘네가 이제 좀 멀리 가는 애들은 좀 보통 장거리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넓은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어떻게 길을 잃지도 않고 수천 킬로미터씩 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네. 이제 가끔은 이제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뭐 지상에서의 운전도 요즘에는 많이 의존을 하시지만 뭐 이제 그 비행할 때도 역시 이제 뭔가 정해진 항로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새들도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럼 그 항로에 대해서 얘네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를 봤더니, 일단 낮에는 태양, 그렇죠? 태양의 방향을 이제 감지해서 그걸 기준으로 내가 날아가야 할 목적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생각해 보면 태양이 아침에 있는 위치랑 점심에 있는 위치랑 저녁에 있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계속 지구가 사실은 이동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태양의 위치가 계속 변하는데, 그러면 목적지를 태양을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태양이 이동해버리니까 내 목적지가 틀어지는 게 아닐까? 맞아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오차를 보정해가면서 날아갔다고 합니다. 나보다 훨씬 똑똑하네.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내부에 이제 생체시계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정을 해서 이제 갈 수 있다고, 이제 이런 게 또 연구를 통해 밝혀졌고요. 그럼 이제 밤도 생각해봐야겠죠. 밤에도 얘네 돌아다니나요? 네, 밤에도 이동해요. 엄청 열심히 이동을 하는데요. 낮에는 태양에 있어서 이동하듯이 밤에는 달이구나, 별. 달과 별. 그렇죠. 특히 이제 별자리, 별의 위치 이런 거를 마치 사람처럼, 사람들도 예전에 이제 교통수단 없이 혼자 뭐 홀로 사막을 걸어야 한다. 이러면은 별에 의지해서 갔다고 이제 얘기하듯이 새들도 마찬가지로 별을 나침반 삼아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보가 몸에 이렇게 있나 봐요. 네. 와, 신기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오차들이 있을 수 있죠. 별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또 주위를 계속 이제 살피면서 가야 되잖아요. 또 다른 보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체내에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걸 찾다가 뭘 찾았냐면 얘네 눈 속에 뭐가 있지? 특정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이 자기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자기를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결국 자성을 띄고 있으면 북극과 남극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눈에 속에 있는 단백질이 자기를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방향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또 신기한 건, 이건 모든 조류가 그런 건, 모든 철새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종들은 부리 같은 데에, 부리나 혹은 뭐 신경계에 약간 그 자철석 성분에 그래요?
옛날에 자석새 아세요? 그 부리로 이렇게 손가락 위에 세우는. 그래요? 저 그거 학교에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독수리처럼. 예, 독수리.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입자들이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경로를 비행 경로를 이제 판단해가면서 갈 수 있다. 와. 이런 것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 맞춰서 목적지까지 가는구나.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네네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새들이 이 철새들이 결국 아무리 뭐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동하지만은 않고 때로는 이제 좀 어린 상태에서도 태어나자마자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알고 그냥 가는 어른 거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있을 때 어른들과 함께 간다면 그 어른을 따라가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 즉 학습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얘가 어른이 되든 아니면 어른이 되지 않고 홀로 떨어지든 간에 내가 알고 있지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종들도 있는 거예요. 뭐 성체가 계속 끝까지 보살피지 않고 이제 얘만 덜렁 어딘가를 가야 되는 경우들이 학습할 있잖아요. 기회가 없던 애들인데. 그런데 그럼 얘네는 못 찾아가는 걸까? 얘네는 그러면 이제 뭐 철새지만 추운 겨울이 닥쳐오는데 따뜻한 데로 피난하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관찰을 해보니까 그래도 본능적으로 찾아가더라. 그러면 유전적으로 뭘 아나 보다. 네. 다만 이제 그 정확도, 목적지까지 제대로 도착하는 정확도가 당연히 이제 성체들하고 비교하면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찾아가는 비율이 꽤 높더라. 이런 것들이 관찰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안 해요. 맞습니다. 얼추. 예. 그게 또 말이 본능인지 또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 물론 여기서 제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고 넘어가 버려도 상관없긴 아닙니다. 한데. 탐구해 주세요. 계속 화두를 던져주세요. 저는 궁금한 거예요. 진짜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이제 100%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제 몸 안에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유전자들이 그 새 종류에 따라서 발현되는 정도가 다르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게 뭔가 기능하는 뭔가가 되려면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새들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얘네들을 뭐 100% 단백질로 다 바꿔요. 예를 들어. 근데 어떤 새들은 100%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일부만 70%만 50%만 30%만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렇게 스스로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대요. 양이 많을수록 정확해지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거야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몇 가지 의심되는 즉 관련이 될 것 같은 유전자들은 연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요? 신기하죠? 예. 너무 신기해요, 저도. 그럼 아래 있을 때부터 얘는 아나? 그쵸. 아래 있을 때도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아래 속에 있을 때는 이제 써먹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깨어나서 웬만큼 이제 비행 능력을 갖추고 나면 이제 출동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체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날아가면서 틈틈이 뭐 에너지를 좀 보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든든히 먹고 출발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까? 이것도 새마다 다른데요. 어떤 새들은 든든하게 먹고 최대한 많은 이제 지방을 축적해서 중간에는 절대 멈추거나 먹지 않고 한 번에 굉장히 장거리를 쉬지 않고 날아가는 이런 경우 KTX처럼 그렇죠? 달리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또 어떤 새들은 그렇게 안 하고 좀 어느 정도 가다가 좀 어디 머물러서 정착해서 좀 날개도 쉬고 먹이도 좀 채우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이어서 가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철새들의 요충지로 각광을 받는 게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새들이나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새들의 입장에서는 중간 기착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에서. 네. 주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 중간에 동남아시아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중간중간에 쉬어가기에 적합하고 게다가 이제 그 쉬어가는 시기쯤에 얘네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름 풍족한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새 도래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들에 해마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뭐 서해바다 쪽에 뭐 작은 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데서 맞습니다. 뭐 쉬어갈 수 있고. 서해안에도 이제 갯벌도 굉장히 갯벌도 많고 있고. 갯벌에 또 먹을 게 먹을 거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소떡소떡 이런 거 엄청 많죠.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새 탐조하는 분들도 많구나. 맞습니다. 계절에 따라 이제 겨울 철새, 여름 철새 분류할 수 있는데 좀 각각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혹시 철새 탐조하러 가보신 적은
전 탐조 자체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역시 수달만 탐수, 좋아하시는 분. 예. 네. 삼조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빠 따라서 몇 번 가본 게 사실 우와, 다긴 하고 예. 커서는 이제 가보진 못했는데 겨울철새는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발견된다는 얘기는 여기보다 더 극한 환경에 살다가 여기에 온 새들인 그러네. 거잖아요. 여기가 따뜻한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뭐 시베리아나 우리나라보다 좀 더 높은 곳에서 살다가 내려온 새들, 보통 이제 기러기. 기러기. 네. 기러기 종류 중에서 뭐 큰 기러기, 새기러기, 뭐 고니, 청둥오리. 청둥오리도 엄청 추운 데 있다고 그러는구나. 근데 얘네는 보면 이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새들도 있지만 네. 이제 멀리까지 못 가는 새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쉬어야 되는 새들도 있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주로 이제 쉬어가는 장소가 우리나라라서 겨울철새로 많이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여름에 많이 보이는 철새들도 있는데 네. 일단 봄이 오면 우리를 반갑게 봄 제비. 소식을 전하는데 제비. 요즘에는 여름에 또 많이 이제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제비, 파랑새, 꾀꼬리, 딱새 이런 종류들이 이제 여름에 많이 관찰되는 여름철새로 불리고요. 파랑새라는 새가 있군요. 네. 네. 근데 봄 가을에 이제 지나가는 철새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오래 머무르지 않고 네. 그냥 며칠 쉬었다가 더 멀리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나라도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가을에 살짝 찍었다가 더 남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봄에 살짝 찍었다가 더 북쪽으로 가거나 그래서 그렇게 가는 새들이 이제 도요새가 좀 이제 오늘 뒤에도 나올 유명한 새인데요. 네. 도요새, 물대새 이런 것들. 잠깐 찍먹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다. 우리나라를. 예. 도요새가 사실 우리 서해 갯벌 사진들 이제 놀러 가서 이제 촬영하신 사진들 보면은 좀 많이 관찰되는 새들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사진 같은 데서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잿빛의 털을 보통 가지고 있고 물론 종류는 다양하지만 다리가 굉장히 길고 가느다란데 갯벌을 우아하게 이렇게 걸으면서 크게 크지도 않아요. 한 20cm 정도? 우아하게 걸으면서 길고 가느다란 부위로 이제 갯벌에 쏙쏙쏙 이 친구구나. 이 친구구나. 네, 쏙쏙쏙 이렇게 찍어서 먹는 도요새. 그래요. 맞아요. 지렁이 같은 거 네. 쭉 뽑아 먹죠. 예. 이제 그런 새들이 대표적인 우리나라를 가을에 잠깐 선호하는 들르는 친구들. 철새들입니다. 네. 철새 반대의 개념이 텃새죠? 네. 그죠. 털을 잡고 사는 새 그런 뜻일까요? 예. 네. 철새랑 텃새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되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딱 잘라서 이런 조건이면 철새, 이런 조건이면 텃새 이렇게 이제 종이 딱 구분되어 있진 않고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또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이 새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데, 즉 텃새가 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은 얘네가 이제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거기서는 이제 철새처럼 마치 행동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1년 내내 보이는 새들. 비둘기, 까치. 그러네. 그렇죠. 예. 직박구리. 이런 새들. 이런 새들이 아마가 아니라 이런 새들이 이제 텃새고요. 네. 스쳐가는 새들이 이제 철새다. 그렇군요. 네. 철새 이동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철새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오래 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습니까? 일단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철새도 종류가 많고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진짜 쉬지 않고 11시간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거든요. 11시간도 가요? 네. 와. 도요새 종류인데 근데 이제 반면에 그렇게까지는 아닌 새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먼 거리 기네스 이렇게 이제 잡아보면 순위권에 넣을 수 있는 새들도 있기는 있죠. 그 중에 1위를 차지한 새가 있다면 이제 북극제비갈매기라고 있습니다. 북극제비갈매기, 제비인가요, 갈매기인가요? 갈매기입니다. 갈매기군요. 예. 북극제비갈매기. 네. 얘는 왜 유명하냐면 지구에 있는 철새 중에 지금까지 관찰된 바로는 가장 최장거리를 왕복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얘는 1년에 2번의 여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워낙 멀리 반대로 가는구나.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날아간대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쉬어가긴 하지만 그거를 따지면 굉장히 멀리 가는 건데 1년에 얼마나 이동하는지는 측정을 해보니까 한 7만에서 8만 킬로미터를 날아다닌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라고 네, 알고 있는데. 지구 2바퀴 와. 도는 정도의 연간 이동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스태미너 왕이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1년 중에 9개월을 계속 날아다니고 있대요. 그러네. 이동에 소모를 하고 네. 그럼 나머지 3개월 동안에 뭐 번식도 하고 먹이도 보충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복잡하지만 북극제비갈매기. 북극제비갈매기. 요게 네. 그렇고요. 네. 근데 얘가 이제 평균 수명이 30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날아다니는 거리를 합치면 240만 킬로미터. 생각보다 오래 산다는데. 그리고 240만? 네, 240만. 와. 이 거리를 이제 한번 추산해 보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할 3번 할 수 있는 거리. 이거 웬만한 그 운수업 하시는 분들도 평생 이 거리 차로 못 갑니다. 예, 진짜.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정말 멋진 새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제가 좀 좋아하는 새인데 붉은 가슴 도요라고 해서 아, 붉은 가슴 도요. 네, 역시 도요새 종류긴 한데 이 친구가 바로 논스톱 장거리 비행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친구입니다. 얼마나 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최대 13,560km가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얘가 아까 뭐 한 11시간 가는 그 네. 친구. 그래서 현존하는 새들 중에 지구 최장 비행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 이동 경로는 얘가 이제 알래스카부터 네. 호주까지. 알래스카부터 이동해요. 호주까지. 와. 네.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에 살다가 추워지기 전에 얼른 호주로 이동하고 뭐 뉴질랜드 호주로 그다음에 거기 이제 좀 너무 그러면 다시 이동하고. 와. 11일간 연속으로 비행한 기록도 있대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했다는 건 쉬지 않고. 그게 되니 어떻게 이 작은 몸에서. 너무 신기하죠. 신기해요, 진짜. 그래서 이런 새는 이제 중간에 쉬지 않기 때문에 비행하기 전에 최대한 먹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당연히 지방을 축적을 하고 심지어 이제 소화기관 같은 거는 나는 동안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중간에 먹지 않으면 소화시킬 일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소화기관의 부피를 굉장히 축소시킨대요. 와. 왜냐면 그 부피만큼 지방을 더 축적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참고 날아서 이제 도착을 하는. 정말 이 시간 매번 느끼지만 동물마다 정말 너무 신기하죠. 쩌는 개인기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신기해. 예. 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새입니다. 예. 철새도 이제 때를 지어서 가면 네. 대장 역할 리더가 있겠죠? 네네. 예, 제일 앞에 있는 애가 리더인가? 그 예전에 저희 그 뭐 애니메이션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어렸을 때 본 그거 뭐지? 어렸을 때? 엄마 찾아가는데 기러기 중간에 만나고. 산만리? 어, 엄마 찾아 맞나요? 산만리? 중간에 기러기 만나지 않았나요? 아닌가?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보면 항상 네네. 묘사할 때 이제 V자로 날아가죠. 그렇죠. V자 편대를 구성을 하고 네. 그럼 V자에 항상 꼭지점에 해당하는 그 지점에 있는 게 리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네. 그러면 걔가 항상 리더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제가 굉장히 아끼는 2024년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하는 뭐죠? 와일드 로봇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요? 혹시 예.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와일드 로봇 꼭 보세요. 볼게요. 예. 눈물벨. 진짜 저는 제가 그 로봇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렇게 오열을 하며 올 줄 몰랐어요. 무슨 로봇이랑 여우 한 마리 있네요, 포스터에. 거기에 예. 이제 또 기러기가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도 이제 약간 오게 튀일 수 있는데 이제 리더 기러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리더가 고정된 리더로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네. 그 V자에 선도하는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기러기가 있는 건 맞는데 리더의 역할이 수시로 바뀐대요. 돌아가면서? 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는 항상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기저항. 네, 공기저항을 가장 많이 받고요. 게다가 이제 뒤에 따라가는 새들은 앞에 기러기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흐름이 생긴 공기를 타고 오히려 좀 더 편하게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물속에서 어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어류들도 때로 지어서 무리 지어서 헤엄치는 물고기들 중에 네. 앞에 있는 그룹보다 뒤에 있는 그룹이 훨씬 더 에너지를 덜 소모하면서 헤엄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같은 유체니까. 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역할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진짜로. 서로 협력하면서 날아가는 약간 그 것을.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 같네요.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앞장서주고 뒤에서 네. 엉덩이 손대고 따라가고. 그쵸. 저희도 막 그러니까. 순서 정해가지고 이렇게 가듯이 뭐 그때 나름의 이제 전략이 있는지를 봤더니 일단 초반에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건 주로 이제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개체. 왜냐면 네. 길을 알아야 되니까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의 리더 뭐 이런 느낌이라면 좀 날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균형도 맞춰졌고 대열도 유지가 되고 이제 이대로 쭉 가면 되겠다 싶으면 빠르게 교체를 해서 이제 젊고 튼튼하고 체력이 좋은 개체가 이제 리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좀 지치면 네. 또 계속 바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먼 비행에 서로 체력을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네트워크가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네. 그럼 얘네가 매년 그 이동하는 길이 딱 이렇게 내비에 기록 남듯이 최단거리 설정하듯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매해 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나요? 둘 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이제 심지어 어떤 연구까지 했냐면 얘네 아마 날아다니는 게 수십만 년 동안에 유지되어 온 항로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에 의해서 이제 배워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어떤 그 비법서 같은 그런 거겠지만 본능적으로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내재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만 년 동안에 이제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서 그래서 유지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이 변하고 요새 뭐 기후 변화나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저기에 가면 먹을 게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 2시간 정도 달리다가 저기 어디야 저기 그 망향휴게소에 쉬어서 거기서 만나서 뭐 좀 먹고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부턴가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그 휴게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거기는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세밀한 부분들은 이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경로 자체는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네트워크가 형성해 있는지 분리를 해봤더니 한 8개에서 9개에 해당하는 경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요. 아마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찾아주신 그림이 이제 9개의 세계 철새 이동 경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단체에서 발표한 거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8개의 경로를 얘기하긴 하는데 저 중에 이제 어떤 경로가 좀 분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이 있어서 미국의 어떤 학회에서는 9개로 제안을 새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러니 저러니 했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로 자체가 고정적으로 꽤 오랫동안 와 있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끼어 있는 경로를 보면 시베리아랑 몽골에서부터 출발해서 한국이랑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 호주까지 내려가는 그 경로. 이게 이제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경로고요. 시차는 상대적으로 덜하겠네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오니까. 예. 역시 배우신 분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새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러기, 도요새, 물대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뭐 이제 지구는 둥그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항로들에서 다양한 철새들이 이 시간에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진짜.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철새들은 날면서 잠잘 수 있나요? 이게 된다고? 난 당연히 아니오라고 생각하고 던졌는데. 날면서 자요? 날면서 잘 수 있을까요? 너무 오문이어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건가? 잠이 들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반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반성하고 넘어가면 근데 놀랍게도 예. 근데 자지 않고 아까 11일 뭐 11시간 11일 이렇게 연속으로 나는 새들은 안 자고 그러면 그렇죠. 나는 건 불가능한 졸음운전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관찰 끝에 내린 결론은 반만 수면하는 게 가능하다. 반수면? 네. 반수면 상태로 비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알려졌습니다. 날면서 반 정도 깊이로 잠들 수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아있는 다른 동물들 중에서도 저기 사바나나 이런 야생 초원에 사는 이제 특히 기린 같은 초식 동물들 중에서 어떤 종들은 짧게 끊어 자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밤만 잠들어 있는 것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지 않고 가벼운 이제 잠든 것처럼 수면 효과를 내는 그런 상태로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아는 잠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얕은 잠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 얕은 잠과는 다른 게 비행은 계속 해야 되니까요. 깨어 있는 건데 그렇죠. 또 자는 거고. 다른 느낌으로 이제 잠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그 상태로 계속 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결국은 푹 자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날아가는 건 가능하다. 반구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밤만 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렇게 이제 밤만 잠든 상태로 날아가는 철새들을 봤는데 일단 청둥오리 같은 경우에 지상에서 8시간 정도 자고요. 그다음에 비행하는 동안에 1시간 정도 잔대요.
그러면은 이제 부분 수면을 취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한 번에 멀리까지 날아가지 못하고 중간중간 이제 쉬어가면서 가는 새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 구남조라는 새가 있어요. 구남조. 구남조도 굉장히 멋있게 생긴 새가 있는데 네. 이 친구는 하루 수면량이 42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엄청 조금 자네요. 네. 예. 이 친구는 그 42분을 날아가는 중에 잔다고 합니다. 잠이 없는 친구구나. 네. 예. 대신 막 활공 중에 수면이라고 하니까 네, 꽤. 근데 이제 그런 상태는 아무래도 이제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날아갈 때보다는 좀 취약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밤이나 좀 그 천적의 활동이 덜한 상황에서 이제 그런 수면의 형태를 취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밤이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다른 새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구남조 되게 멋있게 생겼다. 그럼 진짜 멋있죠. 여기 이름부터 막 구남조예요. 소리 주머니 같은 게 있네요. 맞아요. 거기가 되게 빨간색인 구남조도 있더라고요. 예. 이 친구는 42분 자고 그 거리를 갖는 네, 굉장한 맞습니다. 친구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에너지가 절약되면서도 잠도 보충할 수 있고 게다가 날아가고 있는 방향도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경로 이탈 안 중간에 또 하고. 쉬고 이러면 시간도 딜레이 되지만 역시 경로도 흔들릴 수 그렇겠네.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반수면하는 동안에 뇌는 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좀 필요 없는 부분에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니까 좀 휴식을 취하면서 갈 수 있는 것도 맞고요. 대신에 천적이 만약에 나타나고 위험 상황이 나면 이제 순식간에 또 바로 깨어요. 가동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죠. 스탠바이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능력 있으면 되게 요긴하게 저도 쓸 것 같은데. 예, 그렇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중간중간 먹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안 먹고 오래 가는 친구도 있었지만 먹는 애들은 그러면 지역에 따라 먹는 음식도 달라지지 않나요? 식성에 따라서 그것이 나는데 멈추겠죠. 아무래도 우리 또 소떡소떡은 어디가 유명하죠?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기러기 같은 이제 새들은 보통 그러니까 수확이 끝난 논 같은 데서 많이 이제 관찰이 되는데 네. 뭐 벼보리 이삭 아니면 식물들 주로 이제 논에는 물이 있으니까 수생식물들 이런 것들 섭취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요새 같은 경우는 갯벌에서 많이 발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각류 조그만한 그 뭐 새우나 게 같은 것들 이런 거 먹기도 하고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렁이 이런 거 먹기도 하고요. 네네 맛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제비는 또 우리가 많이 전래동화에서 많이 보기도 했듯이 곤충 같은 것들 주로 잡아먹고 그러니까 봄 여름에 또 곤충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열매 선호하는 꾀꼬리 같은 동물들은 이제 좀 과일 열려 있으면 그런 것들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 찾아 먹네요. 좋아하는 걸로. 맛있을 것 같네요, 다들. 네. 그러네. 저녁 시간이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 그러네요. 네. 근데 이 철새가 포식자 움직임에 따라 생존 전략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포식자 활동이 덜한, 즉 포식자가 별로 없는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비법서에 적혀 있는 장소들이 그렇지. 아무래도 천적이 덜한 곳을 선호해서 이제 중간 기착지로 잡기는 했을 거고요. 근데 포식자도 그 비법서가 있겠죠. 절로 가야 먹을 게 있다. 맞습니다. 예,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맞닥뜨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출발 시간을 좀 조정을 하거나 네. 왜냐하면 혼자 가면 위험하고 우리 약간 친구들 세넷 이렇게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야 우리 가다가 홀랑 먹히면 끝이잖냐. 그러면 좀 다른 팀 기다렸다가 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좀 한 10팀이 같이 올라가면 수싸움 덜 먹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살아남을 확률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남이 먹힐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출발 시간을 조정해서 무리를 좀 키워가지고 출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쓴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체중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멀리 가고 월등을 해야 되니까 좀 많이 먹어서 좀 몸무게를 늘리는 편이긴 한데 좀 포식자들이 중간에 얼쩡거리거나 좀 약간 출발 시간도 불안하고 이러면 빨리 날아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체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적응해 가는 거죠. 살아남는 거죠. 예. 그러면 선생님 지구온난화, 뭐 기후 변화가 철새 이동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가 어쨌든 좋은 기온 찾아서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되게 또 슬픈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동 경로나 중간 기착지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달라지고 이제 두 가지의 변수가 생기는데 일단 이동 시기. 우리나라만 봐도 예전에 이맘때쯤 대한민국에 딱 정착을 하면 적당히 먹기 좋은 것들이 있고 적당히 살기 좋았는데 뭐야 아직 덥잖아.
비법서랑 다른데? 네. 다른데? 너무 빨리 왔네?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너무 빨리 갑자기 한파가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새 네. 갑자기 일찍 추워졌다가 갑자기 또 날이 풀리고 이런 시기에 이제 적응을 못하면 역시 위험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맞물려서 역시 먹이가 되는 것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먹이가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면 중간 기착지에서 어쨌든 최소한 출발해야 되는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나는 충분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부족해져 버리면 역시 비실비실하게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날아갈 수밖에 없고 그럼 날아가다가 중간에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 채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또 일이 생기고 이런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되게 사실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네. 네. 얘네가 그 목적지에서 충분히 다 채우고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왜 또 이렇게 고민에 빠지셨죠? 약간 또 제가 또 네. 아끼는 소중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꺼내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이제 관련된 게 있는데 이제 제가 도요새 좋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요새 중에 한 종이 아까 굉장히 멀리 날아다니는 그 친구 있잖아요. 걔네가 중간에 거치는 데가 사실 한 군데 있는데 11일 막 이렇게 오래 날아서 여기를 꼭 거쳐서 가는 미국의 어떤 델라웨어인가 이쪽 지역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왜 멈추냐면 그렇게 맛있는 게 있거든요. 델라웨어에? 예. 뭐 델리만주인가?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투구개라는 동물이 있어요. 투구개, 델라웨어 투구개를 좋아하는구나. 네. 투구개가 이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옛날에 무슨 고대 로마나 이럴 때 그 장수들이 쓰던 투구 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그러네. 튼튼하고 이제 갑옷 입은 것처럼 생겼는데 갑주처럼. 네. 근데 이제 투구개들은 이제 알을 낳습니다. 예. 그 갓 낳은 투구개 알이 그렇게 맛있대요. 별미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니고 사람한테는 아니지만 도요새한테는. 도요새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에 투구개들이 집단으로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5월달에 특히 산란기를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새들은 그 비법서에 써 있는 거죠. 5월에는 거기에 가서 그걸 먹어야 돼. 그렇지. 알감자 먹듯이 그쵸? 투구개 알을 먹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 우리가 이제 알래스카로 갈 수 있어. 오케이. 이런 이제 중간 기착지의 중요한 지점이죠. 네. 그런데 기후 변화가 찾아왔어요. 예. 투구개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델라웨어에 없나요, 이제? 투구개가 급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사실 투구개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 데에는 기후 변화도 있긴 한데 인간이 좀 반성을 하긴 해야 합니다. 투구개가 피가 파란색이에요. 피가 파란색이에요. 네, 피가 푸른색인데 그 푸른 피를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어요? 어디다 쓰냐면 이제 투구개의 면역 체계 때문인데요. 투구개 면역 체계에 가지고 있는 특정 성분이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내독소를 검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균들 중에 특정 세균들은 이제 몸 안에서 어떤 독소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걸 이제 살아있을 때는 몸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 세균이 죽으면 그 독소가 방출이 돼요. 몸 밖으로. 방출이 되는데 그 세균이 내뿜는 그 독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요?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좀 감염이 될 수 있는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되게 특히 위험하게 또 이제 긴밀하게 다루냐면 의약품을 개발할 때 의약품을 생산할 때 혹시 세균의 독소에 이제 의약품이 감염되어 버리면 환자들이 보통 의약품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뭐 수액을 맞거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오염이 있어 버리면 큰일 나겠죠. 네. 그러니까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내독소 검사를 항상 해요. 세균에 감염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네네. 그 독소 감염을 할 때 기가 막히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게 바로 투구개의 혈액입니다. 투구개 혈액을 용액처럼 쓰는 거예요? 네, 투구개 혈액을 떨어뜨려서 이제 반응을 보는 건데요. 만약에 세균 감염이 있어 독소가 있으면 응고가 돼요. 그럼 투구개 피를 섞었는데 응고가 일어나면 이건 감염이 됐으니까 폐기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혈액을 떨어뜨렸는데 괜찮아. 그러면은 괜찮은 거니까 이제 상관없는 거죠. 한도끼네. 그러니까 이제 혈액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동안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수많은 이제 투구개를 잡아서 죽이진 않고 잡아서 피가 필요하니까 얘네를 이제 공장처럼 계속 이제 그 사진 같은 거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굉장히 수십 마리를 이렇게 늘어놓고 꼬리를 잘라요. 꼬리가 길게 있거든요. 꼬리를 자르면 거기에서 이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밑에 이제 유리병을 놓고 파란 피를 받습니다. 그럼 똑똑똑 떨어지겠죠, 피가? 그러면 안에 있는 병에 이제 피가 점점 모여요.
강제 헌혈이네요. 맞습니다. 예. 푸른색 피를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투구개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한 30% 정도에 되는 혈액을 이제 채취를 하고 이 투구개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계속 키워요. 바다에 다시 놔줘요. 놔줘요. 네. 재생하게. 네. 근데 이제 네. 살아가라 어디 이렇게 놓아주는 거죠. 네. 하지만 꼬리가 이제 잘리고 피가 이제 30%나 이제 빠진 그 투구개가 야생으로 다시 이제 방출이 되었을 때 네. 과연 온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번식도 어려울 거고. 네.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투구개 수가. 그래서 사실은 투구개 수가 줄어들고 당연히 그러니까 얘네가 낳는 알도 줄어들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요새가 왔는데 알이 없어.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더해졌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가 같이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구개가 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도요새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상에. 그것이 생태계입니다. 야, 인간 때문이네. 너무 아니 그 투구개 그 피해 그 인간 입장에서의 기능을 알아낸 것도 진짜 지독하다 진짜. 그것도 신기하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이제 그렇게 이제 투구개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투구개로부터 충분한 지방을 얻지 못한 도요새들도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사망하는 비율이 늘어났고요. 그거를 통계를 내보니까 1980년대만 해도 한 10만 마리 정도 되는 붉은 가슴 도요새가 북미에 살고 있었대요. 네. 근데 2000년대 초에 조사했을 땐 2만 마리까지 감소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왔을 때는 한 6천에서 8천 마리. 까지도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줄어든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를 조사했을 때는 투구개의 알이 감소한 것. 그리고 그럼 투구개의 알이 왜 감소했느냐? 라고 했을 때는 뭐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다. 어떤 사람이 생태계에 좀 개입한 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요새를 좋아하시니까 안주현 선생님이 슬퍼하고요. 너무 슬픕니다. 이게 또 되게 또 눈물베린 포인트가 있는데 붉은 가슴 도요새들이 워낙 이렇게 장기간 날아다니는 게 이제 알려지고 나니까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멀리 나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갔던 애들이 제대로 돌아오는 게 맞는지가 연구하고 싶잖아요. 궁금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몇 개체들의 다리에 표식을 해놨던 거예요. 도요새요? 네. 도요새들도 수명이 그래도 20-30년 되거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새처럼.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오는 새들을 매년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럼 꽤 많은 새들이 갔다 오는 것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가 지날수록 점점점 그 수가 줄어들겠죠.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경우도 있고 뭐 사고가 났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30년 동안 꾸준히 발견됐던 새가 있습니다. 누구죠? 그 친구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문버드라고. 문버드. 네. 왜죠? 문은 이제 달이잖아요. 네. 달까지 날아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거리를 이 친구가 비행을 해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얘의 이동 경로를 봤어요. 얘 이름을 붙여준 게 이제 문버드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는 이 다리에 표식을 붙일 때 표식에 이제 식별 번호를 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알파벳 대문자 B의 95번이었어요. B95. 네. B95 이 표식 번호를 붙은 개체를 1995년 2월 달에 아르헨티나에서 네. 이제 다리에 이걸 매달아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관찰을 했더니 수십 년 동안 남미에서 북미를 거쳐서 북극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지구 여행자죠, 정말.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데 1년에 한 3만 킬로미터 정도 비행을 했고 그리고 또 평생 이동 거리를 추산해 보니까 한 40만에서 5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이거를 환산했더니 달까지 갔다 올 만큼의 거리인가 된 거예요. 문버드네, 진짜. 그래서 이름을 이제 문버드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쪽 지역의 델라웨어만 쪽에 가면 문버드 동상이 있습니다. 문버드 동상까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 먼 거리를 왕복하면서 꾸준히 우리에게 찾아왔던 우리의 어떤 소중한 이 아이콘인 그러네요. 이 붉은 가슴 도요새가 인간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가 줄어드는 건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이런 상징적인 살기 의미가 쉽지 있습니다. 않겠지만 문버드 같은 정말 튼튼한 친구들이 많이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슬슬 마칠 때. 네. 너무 많아요. 아니요. 도요새 얘기 너무 재밌었고. 네. 요거 좀 궁금한데 우리나라에서 네. 철새와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발견한 사실이 있다던데. 네. 맞습니까? 네. 처음 듣는 것처럼. 네. 그런 건들이 사실은 네. 몇 건이 사실 있었는데. 몇 건이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 그러니까 거는 두견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두견이 연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연구 사진을 봤는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두견이 귀엽다. 일단 눈 초롱초롱하고요. 맞아. 그다음에 저 귀엽게 등에 배낭 맨 것처럼 장치 부착한 거 보세요. 저게 GPS인가요? 저 멀리 떠날 때 가방 딱 싸들머지고 이제 떠나온 거죠. 네네. 두견이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 저런 이제 철새들을 주로 연구하시는 기관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부 산하의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이라고 저는 인천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에 가봤는데요. 네. 혹시 못 가신 분들 추천합니다. 아, 그래요?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저는 거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물이 뭐였냐면 저렇게 이제 그 우리가 박제라고 하죠. 흔히 동물들. 네. 박제라고 하면은 좀 이제 그 자연사박물관에 이런 데 전시되어 있는 동물들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박제를 봤을 때 가장 현실감이 떨어지고 우스워 보이는 포인트가 뭐냐면 눈이에요. 아, 눈은 너무 좀 인공적이죠. 네, 눈이 너무 인공적인 눈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 개체가 아무리 막 포식자의 막 위험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느낌이 되게 가짜 느낌. 인위적 느낌이 그렇죠. 나죠.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연구하신 분들이 거기 이제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갔더니 전시품 중에 그 박제할 때 사용했던 그 인공 눈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들을 쭉 전시해 놓은 전시품이 있었는데 저 예전에 그거 개관한 지 얼마 돼서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궁금하다. 박제사분들도 진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다음부터 박제 볼 때 되게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네. 아무튼 거기서 기관에서 한 거군요. 연구한 것 중에 이제 철새 이동 경로들을 이제 꾸준히 연구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연구 대상종 중에 두견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네. 얘는 이제 여름 철새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로 이동을 합니다. 멀리 간다. 그다음에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겨울을 거기서 보내고 이듬해 이제 다시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로 와요. 얘들도 꽤 멀리 다니죠. 그래서 이동 경로를 계산해봤더니 이제 아까 등에 맨 장비로 추적을 해봤더니 27,340km. 다들 근데 이런 새들 보면 크기가 작거든요. 작은 새들이 좀 이렇게 하는지 참 신기하기도 한데 이제 한번 이제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사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발견한 지점이 사실 뭐냐면 이렇게까지 장기간 쉼없이 횡단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낸 거거든요. 아, 두견이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잡아가지고 작년 5월에 이제 두견이 2마리에 발신기를 이렇게 달아줬어요. 배낭을 매게 해줬는데 걔네가 그해 5월부터 한 8, 9월까지 제주도에 머무르다가 서쪽으로 이동해서 중국 찍고 인도 찍고 스리랑카 찍은 다음에 인도약 지나서 아프리카에 갔군 연말에 도착을 했대요. 이제 그거를 이제 모니터로 다 보고 있었겠죠. 집 편안하게 이제 보셨겠죠. 그렇죠. 열심히 날아가고 있구나.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모잠비크에서 겨울을 난 다음에 4월에 다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거슬러서 6월에 제주도에 도착을 했대요. 와. 그러니까 8월, 9월, 그러니까 8월 달에 떠난 애가 6월 달에 다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견이도 기소성이 있구나. 그러네. 요거 일단 알아냈고 그다음에 특히 한 번에 최장거리를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봤는데 그 수많은 이동 경로 중에서 6일 동안 쉬지 않고 횡단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얘도 지구력 좋다. 네, 한 4,180km를 이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걸 알아냈구나. 예. 그 밖에도 사실은 이제 뭐 철새 연구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철새 연구가 기후 변화 연구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철새가 늘 오던 애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태계에 문제가 생긴 신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이제 생태계 모니터링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철새 연구를 우리가 계속 유심하게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순 뭐 세 차원의 연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맞습니다. 기후와 환경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들려서 우리의 생태계를 좀 진단해주는 중요한 존재들이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생존을 위해 이동하는 새들, 철새에 대해서 오늘 또 재미나게 알아봤습니다.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